표. 자, 우리 진도인제도 나가서 하겠습니다. 어디 나가세요? 여기 나가세요? 이거 여기? 이거 했니? 이거 했어?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것도 시험범위 들어갑니다. 오늘 배우는 것도 일부 시험범위 들어갑니다. 어디까지 시험범위 들어가냐면 오늘 할 때가 페이지 78페이지부터죠? 78페이지 맞지? 78페이지부터인데 78페이지도 시험 범위 들어갑니다. 아니죠, 그 뒤에 있잖아요. 그 뒤에 78, 79페이지. 근데 문제 한두 문제 나오는데 정말 쉬워요. 심지어는 한 줄로 감고 왼손으로 풀어도 풀 수 있을 만큼 문제들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돈 어디 가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직권의 구조라고 하는 거거든요. 직권. 자, 우리 저번에 배웠던 것이 지구라고 하는 걸 배웠고요.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영역이 합쳐져서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그래서 지구계라고 부르고요. 이 지구계를 구성하는 것은 물을 구성하는 수권이 있고요. 땅을 이야기하는 지권이 있을 것이고요. 공기를 이야기하는 기권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새우 같은 생물권. 예, 그래서 새우가 생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고요. 생물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주, 외권.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서로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좀 유식한 말로 뭐라 불러? 상호작용이라고 불러요. 상호작용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것은 기권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기권이라고 하는 공기를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공기를 이야기하고, 이 공기의 성분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뭐예요? 가장 비싼 공기. 그렇죠? 질소 기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 기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르곤 가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이 기권에 포함되는 거,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 기권에는 수증기가 포함돼요. 수증기도 같이 포함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기권이라고 하는 것이 온도 변화에 따라, 고도 상승에 따라 온도 변화에 따라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구분했었죠. 기억나죠? 수업 안 했었나? 하셨을걸요? 했니 안 했니? 했어 안 했어? 빨리 말해줘. 했어 안 했어? 모르겠어요. 했죠? 네, 했대요. 애들이 답을 안 해. 자, 주고 싶은가 왜 그래?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직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직권에 대해서 이야기 앞서서 수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물에 대한 이야기야. 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을 다 수권으로 보내요. 근데 그 수권에서 포함되지 않는 게 하나 있어. 바로 뭐야? 공기 중에 수증기. 수증기는 제외됩니다. 보면 안 나와 이게. 공기 중에 수증기는 제외됩니다. 얘는 수증기는 어디 포함돼요? 기권에 해당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직권입니다. 자, 직권할 때 이 지가 뭔 뜻이야? 땅지, 땅에 대한 이야기야. 땅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직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직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직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뜻하겠죠. 지구 자체를 뜻하는 건데, 요 직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자체를 뜻하는데, 그 지구 자체는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지구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야? 철.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산소. 그 다음에 요게 뭘까? SI? 요게 뭐지? 요거 규소. 이름 기억해야 돼. 규소. 실리콘이라고 하는 규소. 그 다음에 마그네슘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마그네슘 되어 있고요. 이런 성분이 모여서 이제 지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서 가장 많은 원소가 바로 철입니다. 철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규소, 그 다음에 마그네슘 쭉 가요. 그래서 직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직권은 층상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구 깊이 들어가게 되면 밀도와 그 다음에 성질 자체가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그걸 직권의 층상구조라고 불러요. 층상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층상구조는 4개로 되어 있어요. 먼저 지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는 멘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핵이 있는데 그 핵은 외핵, 그 다음에 내핵으로 구분돼요. 그래서 우리 지구는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게 4가지 단위로 구분할 거 있고요. 이것들은 각 물질을 구성하는 성질에 따라서 이제 4가지 성분을 구분할 수 있고, 이것 중에서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멘틀이야. 그러면 우리 지구가 이렇게 층상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인데 이 지구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지. 자, 두 가지가 있고요. 하나는 직접적인 방법이 있고요. 직접적인 방법이 있고 하나는 간접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은 직접적 방법과 간접적 방법인데 직접적 방법은 어떤 거냐면 야, 땅 속이 도대체 뭘로 돼 있는지 너 궁금해. 그래, 땅을 파자. 그래서 땅을 파는 거야. 땅을 파는데 뭘 바로 뭐라고 그래요? 시추법이라고. 시추법. 그래서 직접 땅을 파는 거죠. 근데 이 시추법은 이게 유용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땅을 팔 수 있는 깊이가 10km 정도밖에 안 돼요. 10에서 12km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지구 중심까지의 거리가 수천 킬로미터나 가요. 그러니까 껍질만 살짝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자, 내가 어제 저녁에 뭘 먹었지 너무 궁금해.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 배를 갈라서 열어보면 어제 저녁에 치킨 먹었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근데 너무 이게 힘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으악 하고 토해낸 걸 분석해보면 어제 닭고기 먹었네. 어제 치킨 먹었네. 어제 삼겹살 먹었어. 알 수 있잖아. 그렇죠? 그것처럼 이 우리 지구가 보면 지구가 으악 하고 토해내는 게 좀 있어요. 그걸 바로 뭐라고 할까? 화산이라고 했지. 그래서 화산 분출물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화산 분출물을 조사하는 방법인데 역시 그것도 화산 분출물을 조사해서 이 지구 안쪽에 어떤 성분이 되는지를 알 수 있겠지만 자세한 구조는 확인할 수 없겠죠.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하지만 한계가 뚜렷해요.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하는데 간접적인 방법이 좀 뭐야? 내가 마트에 갔어. 어머 수박이 있네. 수박이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궁금해. 그래서 쫙 잘라가지고 보고 이거 안 익었어 버려. 이럴 수는 없잖아. 그렇지? 어떻게 할까? 통통 두드려 보는 거지. 두드려 봐서 이거 잘 익었는데 잘 안 익었는지 알 수 있잖아. 그렇지? 그것처럼 이 지구 내부를 그 지구 내부 구조를 확인할 때는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하는데 이때 톡톡 두드리는 거야. 근데 우리 지구를 속을 알겠다고 땅에다 귀를 갖다 대고서 소리나 안 나죠. 좀 더 강력한 뭔가 필요해. 그것이 바로 뭘까? 지진파예요. 지진파를 분석을 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알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 지진파를 이용해서 지구 내부를 구조를 맞추는데 어떻게 밝혀요? 이 지진파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어요. P파하고 S파 있고요. 여러분 뒤에 가서 이제 영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을 들어가면 여기서 L파라고 하는 것도 배울 거예요. 그래서 P파, S파, L파가 있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두 가지 P파, S파를 나중에 배워요. 지금은 안 배웁니다. P파, S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지진파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구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지진파는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 지진파는 일종의 진동이란 말이야. 근데 그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진동을 옮겨줄 수 있는 물질이 존재해야 돼. 그 물질을 매질이라고 불러. 근데 얘는 매질의 종류에 따라서 매질의 종류 또는 매질의 밀도에 의해서 지진파의 속도가 바뀌어요. 지진파의 속도가 바뀌고요. 그래서 우리 지구 내부에다 지진파를 빠샤하고 쏜 다음에 그 지진파가 빨라진지 느려진지를 통해서 그 지구 내부 구조가 액체인지 고체인지 밀도가 큰지 작은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건 기억하자. 우리가 간접적인 방법으로서 지진파를 연구하게 되는데 이 지진파는 매질의 종류에 따라서 지진파의 속도가 바뀌어요. 이걸 가지고서 지구 내부 구조를 추측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지진파를 이용해서 지구 내부를 구조봤더니 지구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지구를 피자 모양으로 잘라봅시다. 피자 모양으로 잘랐고요. 요 피자는 태호가 제일 좋아하는 피자죠? 자, 태호가 제일 좋아하는 피자? 그렇게 어깨 쭉 피자 또는 책 피자 이런 거 제일 좋아하겠죠. 그래서 아무튼 요 피자만 잘랐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요 내 구조를 봤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돼. 누가 피자를 그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너 피자 안 먹어봤죠? 야, 피자 안 먹을 것 같으면 씹더지 마시고요. 지금 내부 구조가 있는데 일단 명칭부터 한번 보자. 먼저 이 지구의 껍데기 부분이 있어요. 이 껍데기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지각이라고 해요. 지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각을 뚫고 들어가게 되면 이 지각의 길이는 5에서 한 35km가 돼요. 그래서 그걸 뚫고 들어가게 되면 이걸 만나게 되는데 얘 이름은 너무너무 유명해요. 얘를 뭐라고 부를까요? 멘트라고 부르고
이 지구 전체의 부피의 약 80%를 차지해요. 이게 가장 많아. 얘는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핵이 존재해요. 핵이 존재하는데 요 바깥쪽에 있는 핵을 외핵이라고 해요. 안쪽에 있는 핵, 내핵이라고 해요. 자, 일단 명칭, 자, 기억하자. 지각, 멘틀, 외핵, 엔드, 내핵 이렇게 네 종류 구분할 수 있어요. 네 종류 구분할 수 있고, 우리가 지구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구 안쪽으로 막 들어간다 치자, 막 들어가요. 들어가게 되면 두 가지 변화를 겪게 돼요.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아질까 낮아질까? 온도가 높아져요. 엄청 뜨거워져요. 온도가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밀도가 어떻게 될까? 밀도가 점점 무거워져요. 밀도가 커지게 됩니다. 안쪽으로 갈수록. 그래서 지각에 비해서는 멘트에 비해서는 핵이 밀도가 좀 더 커요. 그래서 가라앉았죠. 우리가 옛날 지구가 만들어진 과정에서 그게 봤을 때 그 지구가 지금처럼 이렇게 딱딱한 돌멩이처럼 되어 있진 않았어요. 그때는 다 녹아버렸어요. 너무 뜨거운 상태야. 다 액체상태처럼 다 녹아버린 상태란 말이야. 녹아버린 상태에서 무거운 것들은 가라앉고 가벼운 것들은 어떻게 될까? 위로 떴겠지. 그렇죠? 그 상태에서 식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은 그 지구가 전부 다 녹아버렸는데 그때 지구를 우리 마그마 바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 녹아버린 거야. 녹아버린 상태에서 얘가 무거우니까 꼬로로록 가라앉을 거고 얘가 위로 떴단 말이야. 그래서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좀 더 무거운 물질로 돼 있어요. 이쪽 지각은 어떤 원소로 되어 있냐면 산소, 규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각은 산소, 규소, 알루미늄. 그래서 나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지각은 뭘로 되어 있지? 지각은 OCr로 되어 있다라고 난 기억을 해요. 그러면 멘틀은 뭘로 되어 있는데요? 멘틀도 역시 산소하고 규소가 주성분입니다. 그 대신에 훨씬 밀도가 좀 더 커요. 그 다음에 외핵과 내가 뭘로 되어 있냐면 얘는 철과 니켈로 되어 있어요. 얘도 역시 철과 니켈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래로 가면 갈수록 점점 온도와 밀도가 점점 커진다. 그럼 반대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 내려가고 밀도가 어떻게 될까? 내려가게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외핵과 내핵부터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자. 자, 내핵이 있는데 이 내핵은 똑같이 철과 니켈 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이 내핵은 우리가 잘 몰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이 내핵은 뭘로 되어 있냐면 내핵은 고체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고체 성분으로 되어 있고 외핵은 액체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외핵이 액체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액체로 되어 있다고. 외핵은 액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액체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딱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가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흘러간다는 얘기지. 이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 표현하냐면 대류 현상이라고 해요. 이 외핵은 대류 현상을 갖게 됩니다. 흘러다녀요. 이 외핵이 액체처럼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 생명체가 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철과 니켈로 구성된 외핵이 움직인단 말이야. 근데 얘가 커다란 자석을 형성해요. 그래서 이 대류 현상에 의해서 우리 지구에 지구 자기장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커다란 하나의 자석이야. 선생님, 근데 그게 생명체와 무슨 관련이 있어요? 자, 지구 모양 한번 볼까? 자, 지구가 여기 있죠. 지구가 있으면 이 지구는 커다란 자석으로서 자기 장을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지구 자기장을 만들고요. 이런 이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우리 인류가 보호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냐면 태양이라든가 우주에서 아주 강력한 방사성 물질이 지구를 공격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방사성들이 이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차단돼요. 그래서 우리 생명체가 살 수 있어요. 만약에 외핵이 멈추죠? 그럼 대류현상이 멈추죠? 그럼 지구 자기장이 없어지지? 지구 자기장이 멈추게 되면 우주에서 강력한 자외선과 방사성 물질이 막 지구로 옵니다. 그럼 우리 인류가 어떻게 될까? 죽습니다. 그래서 이 외핵은 지구 자기장을 형성한다. 지구 자기장을 형성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방사선이라든가 또는 태양풍, 태양 입자 이런 거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외핵입니다. 외핵,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강박자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 얘는요, 외핵은요, 철과 니켈로 되어 있고요. 내핵도 철과 니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쪽 내핵이 온도가 훨씬 높잖아요. 높은데 이 외핵은 액체 존재하는데 얘는 왜 고체예요? 온도가 높은데? 성분이 똑같은데? 맞아. 압력이 너무 세니까 농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액체가 돼야 되는데 너무너무 압력이 세다 보니까 얘가 그냥 고체를 존재합니다. 압력이 높다. 잘 답변했습니다. 이거는 바로 압력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외핵과 내핵 설명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 멘트 속으로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멘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지구가 만들어진 과정에서 우주로부터 그때는 외핵 내핵이 없으니까 이 우주 광선을 그러니까 우주선이라고 그러죠. 그 우주선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자기장이 없다 보니까 우주에서 방사능 물질들이 지구로 막 유입이 됐어요. 그 방사능 물질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안에 방사능 물질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방사능 물질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 방사능 물질들은 굉장히 안정할까 불안정할까? 불안정해요. 그래서 이 방사능 물질들이 핵이 붕괴가 돼요. 핵이 붕괴돼요. 그러면 원자 핵을 갖고 장난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핵을 합치는 방법과 부수는 방법인데 핵이 합쳐지는 과정을 우리가 핵융합이라고 해요. 핵이 쪼개진 걸 뭐라고 그럴까? 핵 붕괴라고 불러요. 핵 분열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발생해요. 핵이 융합되거나 핵이 붕괴가 되면 왜 그러냐면 핵이 융합되거나 핵이 붕괴가 되면 질량이 보존이 안 돼요. 질량이 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커다란 원자가 있는데 원자가 빠샤하고 쪼개졌어. 작은 원자로 쪼개졌단 말이야. 이게 핵 붕괴야. 그러면 이거의 질량과 쪼개졌을 때 질량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근데 실제로 같아지지 않아. 약간 질량이 줄어들어. 약간 질량 보존이 성립이 안 돼. 질량이 줄어들어. 그다음에 그 줄어든 질량, 질량이 줄어든다고요? 그럼 그 질량이 어디로 가요? 질량이 무엇으로 바뀔까?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줄어든 질량만큼, 그걸 질량 결손이라고 부르는데 줄어든 질량만큼 에너지가 발생해라고 하는 것을 밝힌 수학적으로 밝힌 과학자가 있고요. 이름 없는 과학자입니다. 별로 유명하지 않아요. 그 과학자가 그걸 밝혀내요. 그 다음에 동네에서 주는 조그만 로컬에서 주는 조그만 상을 받죠. 이름도 없는 그 유명하지 않은 그 과학자 이름이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이 그걸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동네에서 주는 조그만 로컬상을 받아요. 노벨상을 받습니다. 난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렇죠? 그런 과학자 있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그 사람이 밝힌 것이 바로 이거야. 이는 MC 스퀘어. MC 제곱이야. 이게 뭔 뜻인가 한번 보자. 요 라지 E는 뭔 뜻이야? 에너지야. 그러면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얼마만큼 에너지가 발생하냐면 M은 매스에 앞서서 질량을 뜻합니다. 줄어든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만큼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줄어든 질량은 매우 적지만 거기다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하니까 어때? 에너지량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지겠지. 그래서 핵이 붕괴되거나 핵이 융합될 때는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역시 여기서도 에너지가 발생해요. 이렇게 핵이 붕괴될 때 우리가 이것을 인위적으로 핵을 붕괴시키게 되면 폭탄이 돼요. 그 폭탄이 바로 뭐가 돼요? 핵폭탄이 돼요. 그럼 핵이 융합될 때는요. 핵이 융합되는 것은 핵폭탄의 반대 기전인데 그것은 태양의 대륙이라고 있어요. 태양에서는 핵이 융합되고 있어요. 그때도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발생하죠. 그렇죠? 그 줄어든 질량 매우 적지만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하게 되니까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발생하고 그 에너지가 바로 핵융합 에너지고 핵융합 에너지가 곧 태양 에너지예요. 어마무시하게 많죠. 자, 여기 방사물질이 있고요. 핵 붕괴가 발생하면서 여기서 에너지가 발생이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요거 에너지를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구 내부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발생하겠지? 이는 MC 스퀘어만큼 에너지가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면 이 멘틀이 어떻게 될까? 녹아버리겠지. 그렇죠? 녹아버려서 이 멘틀이라고 하는 것은 고체이긴 고체인데 얘가 너무 에너지 많이 발생하니까 얘가 녹는단 말이에요. 녹아서 약간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유동성 고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체인데 아예 완벽한 고체가 아니야. 약간 째리는 거예요. 약간 흘러다녀요. 그래서 얘는 유동성 고체로서 대류 현상이 발생해요. 대류 현상이 발생한다는 게 뭐냐면 여기서 어마무시한 지구 내부 에너지가 발생이 되면 멘틀이 열을 받겠지. 그렇죠? 열을 받겠어. 너무 뜨거워져. 뜨거워지게 되면 그 뜨거워진 멘틀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식어서 어떻게 될까? 내려오겠지. 뜨거워진 멘틀이 올라가서 내려온단 말이야. 이게 바로 뭐야? 멘틀의 대류 현상이야. 그럼 멘틀의 대류 현상 때문에 이 멘틀의 대류 때문에 우리도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 지진이야. 지진이 화산이야. 봐봐. 여기 멘틀이 유동성 고체인데 그 위에 지각이 이렇게 떠 있어요. 지각이 떠 있는데 멘틀이
올라갔다가 내려온단 말이야. 이 위에 우리가 땅 위에 계속 살고 있단 말이야. 근데 멘틀이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가요. 그럼 이때 여기 우리 딱 지각인데 지각 어떻게 해? 하고 벌어지겠지. 지각이 움직일 때 그냥 슥 하고 움직일까? 드드드드 떨면서 움직이겠지. 우리가 느낄 때 이게 뭐야? 지진이야. 그렇죠? 지진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멘틀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고 이쪽도 올라갔다 내려가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까? 이쪽에서 이렇게 만나겠지. 빵 하고 부딪힌단 말이야. 이게 뭐야? 지진이야. 또 심지어는 무겁고 가볍고 차이에 의해서 땅이 이렇게 있는데 땅이 만나는데 무거운 것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빨려 들어가요. 무드드드가 빨려 들어간단 말이야. 여기도 뭐야? 지진. 그 다음에 마찰이 발생하지. 이게 뭐야? 화산 터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화산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멘틀의 대류 때문에 생겨요. 그래서 여기 멘틀이 대류하고요. 이 멘틀의 대류 때문에 우리가 느낀 것은 지각 변동을 느낍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지각 한번 보자. 지각. 자, 지각은 멘틀 위에 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땅을 우리는 보통 지각이라고 부르는데 지각. 그럼 지각 따로 정리하자. 지각. 자, 지각. 자, 지각은 땅인데 이 지각의 종류 두 종류가 있어요. 이걸 확대해 보자. 쭉 해서 확대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 아래쪽은 뭘까? 여기 이게 지각이야. 이게 뭘까? 아래쪽은 뭐야? 멘틀이죠. 멘틀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표면으로부터 멘틀을 만나려면 항상 일정한 높이의 멘틀이 있을까? 아니겠죠. 여기서 멘틀 만나려면 이만큼 깊이 들어가야 돼. 여기서 어때? 금방 멘틀 만날 수 있겠죠. 그렇죠? 요 길이가 여기서부터 이 두꺼우면 요게 길이가 35km예요. 35km고 얇은 거 있죠? 얇은 지각. 요거는 길이가 5km. 5km. 근데 이렇게 두꺼운 것이 있고 얇은 것이 있는데 요 두꺼운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요 두꺼운 것을 대륙지각이라고 해요. 대륙지각이라고 그러고 얘는 바닷속에 있어. 얘는 뭐라고 할까요? 해양지각이라고. 대륙지각, 해양지각. 해양지각, 대륙지각. 기억합시다. 교시 덥나요? 춥나요? 추워요. 추워요? 그러면 저기 뒤에 저 창문 좀 열려. 창문 좀 엽니다. 이거 오늘 시험 보는 거야. 이거 시험 보는 겁니다. 이걸 봐요? 예. 왜 그러죠? 시험 냈으니까 시험 보는 거죠. 이거 요 직권을 봐요. 이것도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 대륙지각과 해양지각 두 가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외관상 봤을 때 대륙지각과 해양지각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게 더 두꺼워? 대륙지각이 두꺼워. 두껍고요. 해양지각 어때? 얇아. 요거 기억해야 돼. 두껍고 얇아. 그리고 대륙지각은 뭘로 되어 있냐면 대륙지각은 화강암으로 되어 있어.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 해양지각은 현무암으로 되어 있어. 현무암이 어떤 건지 알아? 현무암이 그 제주도 가면 볼할방 있죠? 그거 시커먼 거. 그게 현무암이야. 이 현자가 무슨 현자일까? 하늘천, 검은색. 땅지, 거물현. 이거예요. 거물현. 검은 뭐야? 화강암, 현무암 기억하시고 얘는 얇고 얘는 두껍고 얘는 얇아. 근데 밀도를 보면 대륙지각은 두껍지만 밀도가 작습니다. 얘는 얇지만 밀도가 어떨까요? 밀도가 상대적으로 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한 부분이 페이지 78페이지 다 설명드렸고요. 그다음 78페이지에서 모로비치치 봐봐요. 모로비치치. 자, 모로비치 면이 있는데 이게 경계면이야. 경계면 어떤 거냐면 여기 멘트하고 지각하고 있죠. 멘트하고 지각의 경계면 요거를 바로 모호면 또는 모로비치치면이라고 해요. 이 중에 경계면이고요. 어디의 경계면이냐면 멘틀과 지각의 경계면이 되겠죠. 모로 비치치면 또는 모호면이라고 해요. 근데 아까 내가 이 경계면이 이 경계면을 무엇으로 연식시킬 수가 있냐면 아까 내가 지구 내부 구조를 봤을 때 직접 땅을 파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진파를 연구한다 그랬죠. 그렇죠? 지진파를 분석하는데 이 지진파가 매질의 종류, 밀도에 따라서 지진파의 속도가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 이쪽 경계면에서는 지각과 멘트의 경계면 모면에서는 이 각각 매질의 종류와 밀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속도가 어떻게 될까? 지진파 속도가
바뀌게 되겠지. 그렇죠? 맞잖아. 바뀌잖아. 그렇죠? 진입하기 속도가 바뀌는 걸 보고서 우리가 경계면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18페이지 다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79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 자, 79페이지 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나요? 네, 없죠. 자, 그럼 79페이지 맨 밑에 보면 개념 빌드업이 있습니다. 개념 빌드업. 자, 이거 같이 분석하겠습니다. 1번. 지구의 가장 바깥의 층을 뭐라 불러? 지각이라고 부르고요.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에서 X 상태로 되어 있는 층은 외액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됐고요. 페이지 넘겨서 자, 지각의 구성물질 보자. 이거 좀 어렵습니다. 같이 여기 지각의 구성물질. 오늘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네요. 많이 피곤해하네요. 요즘에 피곤한 일이 뭐 있나? 저 과학 참고 토론도 토론대에 나가서 또 싸워야 되는군요. 토론하다 정치하고 막 싸우는 거죠. 그렇죠? 요즘에 또 피곤해 보이는 사람. 그 지금 이제 거울 봐서 좋은 거고요. 그렇죠? 여러분 절대로 아침에서 거울 보면 안 됩니다. 하루 종일 기분 나빠져요. 그렇죠? 거울 보는 게 아니라. 또 모르겠지. 선생님들 거울 안 봤어요? 예, 저는 거울 안 봅니다. 안 있었다는 얘기네. 시키긴 했습니다. 실수로 카메라를 켰는데 셀카를 나대지 마시고요. 자, 지각의 구성물질입니다. 지각. 자, 지각 한번 보자. 자, 지각은 두께가 어느 정도야? 한 5에서 5km에서 35km로 되어 있고요. 그쵸? 두께가. 이거 배웠어요. 지각이잖아. 저 지각이고요. 자, 지각은 어떤 원소로 되어 있어? 산소, 규소, 알루미늄, OCr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좀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대륙 지각이 있고요. 대륙 지각이 있고 그 다음에 해양 지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전에 설명했었죠. 여기서 또 바로 설명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각인데 도대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 규소, 알루미늄 같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탄소, 규소, 알루미늄을 다른 걸 뭐라고 할까? 원자 또는 원소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지각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 O, C, R 이런 원소로 되어 있는데 이런 원소들이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여러 가지 원소들이 모여서 광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물을 만들고요. 또 이런 광물들이 여러 개 모이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암석이 되는 거야. 암석이 되고요. 이런 암석들이 모여서 우리가 현재 배우고 있는 지각이라고 하는 걸 배운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배워야 될 것은 광물에 대해서 배울 거야. 이 광물이라고 하는 것은 암석을 만드는 것들을 바로 광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광물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광물 중에서 주로 암석을 만드는데 주로 많이 사용되는 광물을 뭐라고 하냐면 조암광물이라고 해요. 조암광물이라고 부르고요. 이 조암광물, 조 만들 조자 암석할 때 암입니다. 암석을 만드는 광물, 조암광물이라고 부르고 그 조암광물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바로 뭐냐면 장석이에요. 장석이 가장 많고요. 이건 기억해야 돼요. 암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석영. 그 다음에 기타 등등. 그러니까 자 광물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야? 장석입니다. 1등이 장석, 2등이 누구야? 석영. 장석영이야. 장석이 1등, 그 다음에 석영이 2등입니다. 우리 처음 한번 해볼까요? 자, 어디 보시냐면 페이지 86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 자, 86페이지. 자, 책 봤죠? 자, 광물이 뭔가 봐봐. 거기 하이라이트 되어 있네요. 자, 광물이라고 하는 것은 암석을 이루고 있는 작은 알갱이, 그다음에 광물을 지각하는 기본 단위가 바로 광물이고요. 이런 광물들이 모여서 이제 암석을 이룹니다. 암석을 이루는데 이번에 보면 조항광물이 있어요. 암석을 이루고 있는 주요 광물을 바로 조항광물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에 바로 그래프 하나 나옵니다. 조항광물의 부피 비율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은 것이 누구야? 장석, 2등이 누구야? 석영, 3등이
휘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3등까지 기억해 주자. 장석, 석영, 그다음에 휘석 이런 순으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광물들이 모여서 안으로 만드는데 이 광물들의 특징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자, 특징을 알아보는 방법. 요 광물의 특징을 알아보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는 색깔이 있어요. 색깔을 가지고서 이런 광물을 구분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두께 얼마나 더 단단한가, 그렇죠? 단단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좋은 색이 있어요. 좋은 색이 뭔데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 네 번째는 HCl. 이 이름 뭐죠? HCl 이름 뭐지? HCl? 염화수소인데 이걸 물에 녹이죠. 그러면 얘를 뭐라 불러? 염산이라고. 염산. 물에 녹이면. 그러니까 얘가 기체로 존재할 때는 염화수라고 부르고 물에 녹이면 염산이라고 불러. 염산 혹시 먹어본 사람 있어요? 염산 먹으면 어떻게 돼? 죽어요. 예, 염산 먹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성. 자성이 뭐야? 자석이 잘 붙는가 안 붙는가를 보는 거죠. 자성이야. 이런 걸 가지고서 광물의 특징을 좀 비교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색깔 한번 보자. 우리 한번 잡아볼까요? 자, 2번 광물의 특성 봐봐. 광물 특성 보게 되면 광물의 종류에 따라서 보유한 겉보기 색깔이 있어요.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장석, 석영, 흑음모, 그 다음에 각성석, 휘석, 감남석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인데 밝은색 광물과 어두운색 광물 중에서 어떤 게 좀 더 많지? 어두운색이 좀 많죠? 그러니까 밝은색 두 가지만 기억하자. 1등, 2등. 장석과 석영은 장석영. 얘네는 색깔이 어때? 다 밝은 색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색깔로서는 하나만 기억하자. 밝은 색깔. 밝은색 기억하시고 밝은색 두 가지. 장석하고 그 다음에 뭐야? 석영. 얘네가 밝은 색깔이고 나머지 어떻다? 다 어두운 색깔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굵기가 있어요. 굵기는 여러 가지 광물이 있는데 그 광물 중에서 누가 더 단단한가를 보는 거야. 자, 단단한 걸 보는데 단단한 걸 볼 때 어떻게 하냐면 두 개에서 다른 방법이 있어요. 지금 추워요? 추워요? 그러면 저기 태워가서 에어컨 오늘 조금만 놓자라고 나가주세요. 어디? 여기 앞에 프런트. 이거 다리가 제일 작잖아. 너반 계속 됐잖아. 아닌데. 맞잖아. 너 다리 빠르다고 소문났어. 너 축구도 좋아하잖아. 아닌데. 축구 싫어요? 모르겠어. 농구 좋아해요? 자, 여기 두 개 광물이 있어요. 이게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좀 더 단단한지 알아보고 싶어. 어떻게 할까? 서로 쓱 하고 긁어보고. 그러면 단단한 거는 긁히지 않겠지만 약한 걸 어떻게 할까? 흠집이니까. 그렇지? 이걸 가지고서 단단한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광물의 단단한 두께, 단단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서로 비벼보는 거죠. 그렇죠? 서로 비벼보게 되면 어떤 것이 단단한지 알 수 있겠죠.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왔냐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 87페이지죠. 87페이지 3번 한번 보자. 3번. 굵기, 광물의 단단하고 무는 정도로 굵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석영과 방해석의 굵기 비교가 있네요. 석영하고 방해석을 쓱 긁어봤어요. 긁어보게 되면 방해석에는 흠집이 생기겠죠. 그럼 방해석 흠집이 생긴다는 얘기는 석영과 방해석 중에 어떤 게 좀 더 단단하다는 얘기예요? 석영이 좀 더 단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좋은 색이 있어. 요거 중요해요. 좋은 색. 자, 이 좋은 색이라고 하는 것은 겉보기 색깔하고는 달라요.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좋은 판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이 도자기 같은 걸로 만드는 게 판이 있는데 그 판에다가 광물을 쓱 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살짝 긁히면서 색깔이 나타내는데 그 색깔은 놀랍게도 겉에서 보는 색깔과 반드시 같진 않아요. 같은 경우도 있는데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책 한번 잠깐 보자. 자, 좋은 색 한번 봐봐. 좋은 색. 자, 황철석. 황철석이 있는데 황철석은 겉보기 색깔은 노란 색깔이야. 근데 좋은 판에 긁어보면 검은색이 나오고요. 근데 황금석은 겉보기 색깔은 노란 색깔인데 긁어보면 녹색이 나오고요. 그래서 반드시 색깔과 좋은 색이 같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좋은 색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판에 긁어서 좋은 판에 좋은 판에 흔적을 보는 건데요. 흔적을 보는 건데 그 글친 가루의 색깔을 보는 것이 바로 좋은 색깔입니다. 근데 그럼 모든 광물을 좋은 판에 긁어서 좋은 색을 확인할 수 있을까? 좋은 판에 긁었을 때 좋은 색이 나타나지 않는 게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 좋은 판보다 광물의 굵기가 더 단단한 경우. 그때는 좋은 판이 긁혀지겠지. 그쵸? 그쵸? 그때는 좋은 색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까? 망치 때려서 가루를 내서 가루를 내서. 자, 그 다음에 염산 반응 있어요. 염산 반응인데 요거 중요한 거. 염산 반응이 되게 중요해요. 자, 어떤 광물 같은 경우는 염산을 집어넣으면 반응을 해요. 염산을 집어넣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염산 집었을 때 뭔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광물이 누가 있냐면 방해석이라고 해요. 이거 이름 기억해야 돼요. 방해석. 방해석은 염산을 집어넣게 되면 기체가 발생합니다. 이 기체가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선생님, 방해석은 왜 염산 집어넣으면 왜 기체가 발생해요? 요 방해석 성분이 뭐냐면 탄산칼슘. 탄산칼슘이고요. 요 탄산칼슘하고 비슷한 것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석고 있죠. 석고도 탄산칼슘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파트 같은 데 가면 벽에 이게 돌멩이랑 붙어있잖아요. 반짝반짝한 돌멩이 붙어있잖아요. 그 뭐야? 벽에 붙어있는 그 돌멩이. 그 아파트에 안 살아요? 전부 다? 초가집에 살아요? 아니잖아. 아파트 벽면에 돌멩이 붙어있잖아. 그 돌멩이 무슨 석? 대리석. 대리석. 그 대리석에 염산 집어넣으면 대리석이 녹아요. 그래서 막 거품이 납니다. 그 거품 성분이 바로 뭐야? 이산화탄소야. 그래서 아주 고급 건물에 가면 밑에 바닥에 뭘 깔려있어? 대리석 깔려있죠? 거기다 염산 붙죠? 그러면 녹습니다. 재밌겠다. 해봐야지. 네, 염산은 어디서 보여요? 근데 그 일반 소지 뭐 안 된다고. 그렇죠. 위험합니다. 염산이 위험해요. 자, 그 다음에 자성 보자. 자성은 자석을 갖다 대는 거야. 자석 갖다 대면 달라붙는 광물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을까? 자철석. 보면 이름에 뭐가 들어가 있어? 철자가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자석에 달라붙죠. 그렇죠? 자철석 같은 경우는 자석에 달라붙습니다. 자, 그래서 4번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개념 빌드업 있습니다. 개념 빌드업. 또 한번 간단히 한번 체크해 볼까요? 정주영 오늘 처음 와서 많이 힘들죠? 4시간 동안 독학이니까. 정주야, 많이 힘들죠? 괜찮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 추워. 춥다고? 난 더운데. 추워? 에어컨 부는 게 있어. 추워? 옷 여기 있고. 춥니? 지금 전혀 안 추워. 춥니? 좀 추워. 딱 좋대요. 근데 에어컨 밑에 들어온가 봐요. 자리를 좀 옮겨보시든가 좀 해야 될 것 같아. 옮길 자리가 없죠, 마땅히. 바람이 바로 쏟아지는 자리라는 건가요? 혹시 누가 옷 있으면 좀 빌려줘요, 여기. 옷 빌려줘. 괜찮아요? 다음 올 때는 추울 때는 옷 입을 수 있는 겉에 웨트로 좀 당겨주십시오. 자, 다 있죠? 자, 개념 빌드 한번 봅시다. 1번에 광물, 2번에 좋은색, 3번에 이산화탄소. 그 다음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거는 이제 외우는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암석과 광물의 활용 한번 보자. 자, 화강암. 화강암이 좀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돌멩이로 돌을 깎아서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잖아. 이렇게 탑을 만들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 동상 만들고 막 하잖아. 그게 바로 화강암입니다.
굉장히 단단해요. 그 다음에 현무암. 이건 제주도 가서 봤죠? 시커먼 돌멩이. 그 다음에 현무암은 몰라줬고요. 그 다음에 석회암 봐봐. 석회암. 시멘트의 원료로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석회암에다 염산 썰으면 어떻게 될까? 거품 나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대리암도 거품 납니다. 대리석도. 자, 그다음에 광물에 이용한 거 보자. 자, 여기서는 간단하게 체크만 합시다. 자, 석영인데 석영을 다만 규소라고 불러요. 얘는 주로 반도체 원료 또는 유리로 쓰게 돼요. 여기 유리 있죠? 유리도 역시 석영으로 만들었습니다. 석영의 원료입니다. 이산화 규소라고 부르는데, 그 다음에 리튬, 배터리, 항동석, 전선 만드는 거. 나머지는 그냥 뭐 한번 읽어봅니다. 4번, 5번, 6번, 7번 한번 읽어봅니다. 저 질문이 성호감은 뭐예요? 예? 석록 아니에요. 섬로감? 아니 석록 아니에요. 석로감은 없어요. 섬로감은 있었어요. 성우가 마인크래프트. 그니까 네. 섬로감입니다. 어, 게임을 나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화장하면 이거는 태워 나대지 마시고요. 자, 개념 빌드업도 완성합니다. 그러면 아파트 아무데나 영상 보면 석현이 보는 이거 지금 촬영되고 있습니다. 네. 경찰대 전화 갑니다. 그다음에 진짜로 누가요? 예, 좋습니다. 아파트 벽에다가 염산 막 때리려면 벽지 뜯고 보면 벽이 뭐예요? 아니요. 집이 대리석으로 되진 않죠. 아니 시멘트가 필요합니다. 그죠. 시멘트도 반응한다. 그럼 시멘트. 도로에 염산물을 녹아요. 자, 아니 맞아 모르겠어요. 영상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개념 빌드업 답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1번 광물, 2번 석회암, 3번 석영. 자, 됐죠? 여기까지 시험 봅니다. 오늘 시험 여기 부족합니다. 막 어려운 거 나오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요즘 않죠? 요즘엔 돌도 키우나 봐요. 몇 문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시험 문제 그럼 나오면 시험 공부 시간 있어요. 시험 문제는 제가 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시험 문제는 누가 내? A에게 냅니다. A가. 그래서 A나 시험 문제는 내가 내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선생님 보셨을 때 난이도 괜찮았어요. 예. 문제가 어렵지 않아서 한준호 감고 왼손으로 풀어도 충분히 풀 수 있으면 쉬워. 일단 태워 있다가 한준호 가리고 또 왼손으로 풀어라. 아, 이거 한번 봐야겠다. 나대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89페이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요. 여기서부터. 오래 키우는 거. 자, 여기 오늘- 시험 보면 알죠? 예. 자, 자, 그걸 좀 포기할 겁니까? 예. 자, 암석 보자. 암석. 자, 암석인데 암석을 보게 되면 이름 뒤에 무슨 암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렇죠? 알죠. 그래서 뭐 화강암, 뭐 화산암, 심성암 이렇게 막 붙어 있단 말이야. 현무암 이렇게 붙어 있지. 자, 암석은 뭘 갖고 만들지? 아까 했잖아. 암석은 뭘 갖고 만들어? 광물 갖고 만들어. 그렇죠? 광물 가지고 만드는데 이 암석을 크게 세 종류로 구할 수 있어요. 암석의 종류 몇 종류? 세 종류 구할 수 있어요. 이름 먼저 보자. 이름 첫 번째 화산암, 그 다음에 퇴적암, 그 다음에 변성암. 세 가지 구분하는데 이렇게 화산암, 퇴적암, 변성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암석이 어떻게 만들어졌어? 그 생성 과정을 가지고서 성화가지.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화성암입니다. 잠깐만요. 화성암입니다. 화성암.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은 그 생성 과정에 따라서 어떻게 만들어졌어?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세 가지 구할 수 있어요. 이건 먼저 시작이야. 이것부터 놓치면 다 무너집니다.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은 이런 암석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생성 과정을 갖고 세 가지 구할 수 있는데 큰 뜻을 정리하자. 화성암이라고 하는 것은 마그마로 구합니다. 마그마. 화산이 펑 터지면 만든 것이 바로 화성암. 그 다음에 퇴적암이라고 하는 건 이 퇴적이 뭔 뜻이야? 쌓이고 하는 거 퇴적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쌓이려면 암석이 어떻게 될까? 부서져야 되는 거죠. 부서진 다음에 그것이 다시
따게 되는 거야. 여기는 풍화 침식을 하고요. 따게 되고 이 풍화 침식에 의해서 다시 쌓이게 되겠죠. 다시 퇴적되어서 쌓이는 것이 바로 퇴적암이에요. 자, 변성암은 변성이 뭐죠? 선생님 제가 변성이거든요. 소리가 바뀌는 건가요? 아니죠. 열로 인해서 녹아버려서 완전히 성질이 바뀌어. 그래. 변성 뭐야? 성질이 바뀐다. 성질이 전혀 다른 암소로 바뀌는 거야. 그럼 왜 갑자기 성질이 바뀌어요? 얘는 땅 속에 들어가서 열과 압력을 받고요. 열과 압력에 의해서 그 암소에 가지고 있던 성질이 변해서 된 것을 바로 변성암이라고. 일단 시작이니까 기억하자.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일단 이름 기억하셔야 돼. 세 가지. 그 다음에 생성 과정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자, 그럼 첫 번째 화성암부터 한번 보자. 화성암입니다. 화성암. 또 책 한번 봅시다. 책 한번 보자. 제 페이지 89페이지 맨 위에 화성암 봐봐.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마그마가 지표로 흘러나와 식거나 지하 깊은 곳에 식어서 굳어진 암석을 바로 화성암이라고 합니다. 화성암이라고 하는 것은 땅 속에 있는 무엇? 마그마가 냉각되어서 만든 것이 바로 화성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성암이라고 하는 것은 마그마가 냉각되어서 만든 것이 화성암입니다. 근데 이 화성암은 냉각된단 말이야. 자, 냉각이 되면 이 마그마로 존재할 때는 이게 액체란 말이야. 추렁추렁 거려 막 물처럼 흐른단 말이야. 흐르는데 이때는 입자가 매우 작아요. 매우 작다가 냉각이 되면 입자 그게 뭉쳐. 그래서 냉각이 된다는 얘기는 입자가 뭉친다. 뭉치는 과정 거쳐서 딱딱한 암석으로 받게 되는데 얘가 뭉칠 때 얘가 천천히 식냐 빠르게 식냐에 따라서 요 입자의 크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냉각되는 시간, 빨리 식냐 천천히 식냐에 따라서 화성암의 종류를 크게 두 종류로 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종류자. 첫 번째. 자, 책 한번 쳐. 첫 번째. 그 화성암이 있고요. 밑에 1번이 있습니다. 1번. 구성 광물의 결정 크기에 따른 분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화산암하고 심성암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화성암하고 심성암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어떤 거 한번 보자. 자, 먼저 화산암이 있고요. 화산암. 그 다음에 심성암인데 자, 이 화산암과 심성암은 어떻게 구분했냐면 마그마가 나와서 냉각되는데 냉각되는 속도에 따라 달라져요. 이 화산암은 마그마가 땅 위로 분출돼요. 그래서 땅 위로 분출된 다음에 식어. 식는데 얘는 땅 위로 올라와서 식으니까 빨리 식을까 천천히 식을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돼요. 빠른 속도로 냉각될 때는 얘를 화산암이라고 부르고 심성암 할 때 심 뭐예요? 깊을 심자. 그러니까 땅속 깊은 곳에서 식는 거야. 그래서 얘는 지하에서 얘는 이제 지표면이고요. 지표면에서 빠르게 식을 때 바로 화산암이 되는 거고 심성암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천천히 식는 거예요. 천천히 식고요. 얘는 지하에서 천천히 식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출발점 어디에서 식어? 화산암은 땅 겉에서 지표면에서 심성암은 지하에서 식어. 그래서 속도의 차이가 나. 화산암은 속도가 빨라, 심성암은 속도가 느려. 그래서 어떤 차이로 나타나게 되냐면 입자의 뭉침에서 좀 차이가 생겨요. 여기 화산암은 지표에서 빠르게 식으니까 얘는 입자의 크기가 클까 작을까? 입자의 크기가 작아. 요거 기억해야 돼. 입자의 크기가 작습니다. 얘는 입자의 크기가 어떨까? 입자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이거 기억해. 입자의 크기 기억해야 돼. 그럼 요걸 직접 이게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비슷한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시험관이 있고요. 여기 안에다가 스테아르산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얘를 가열해서 녹여. 여기가 액체 존재한단 말이야. 근데 얘를 식힐 거야. 얘를 식히면 냉각되면 되게 굳는데 얘를 찬물에다 집어넣어서 식히는 경우가 그 다음에
따뜻한 물에다 집어넣어서 식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녹인 상태에서 큰 그릇에다 얼음을 잔뜩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다가 시험을 콕 꽂아서 천천히 식혔어요. 그 다음에 뜨거운 물에서 그냥 확 식혔어요. 그때 어떤 식이 했나 보자. 찬물에다 집어넣고 식히면 어떻게 될까? 빠르게 냉각되겠지. 그쵸? 얘는 어떻게 될까? 천천히 냉각돼요. 그래서 얘가 굳어버리게 되는데, 굳었을 때 입자의 크기를 보게 되면, 결정의 크기를 보게 되면 얘는 결정의 크기가 어떨까? 매우 작아요. 빠르게 식으니까. 얘는 천천히 식으니까 어떨까? 입자의 크기가 어떨까? 매우 커요. 입자의 크기가. 이렇게 크단 말이야. 냉각 속도에 따라서 입자의 크기가 달라져. 그러면 내가 이러한 스테아르산을 냉각시키는데, 자, 얼음물에 집어서 빠르게 식혔어. 이거는 무엇에 대한 비유야? 두 개 중에서 어떤 거에 대한 비유? 이거 화산암에 대한 얘기. 얘는 화산암에 대한 얘기고, 얘는 뭐에 대한 얘기야? 얘는 심성암에 대한 얘기. 이해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 한번 찾아봅시다. 교재 한번 찾아볼까요? 자, 교재 보면 화산암, 심성암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산암의 종류 기억해. 화산암의 종류. 화산암의 종류는 두 종류입니다. 현무암하고 유문암. 이거 기억해야 돼. 그리고 화산암에는 현무암하고 유문암이 있어요. 자, 유문암인데 이것도 한 번만 정리하면 이해될 거야. 현무암할 때 현이 뭐야? 무슨 뜻이야? 거물현. 그럼 얘는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 검은 색깔. 그럼 유문암 할 때 유는 뭐야? 우유 할 때 유야. 그럼 얘는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 흰색이 돼요. 그러면 얘는 둘 다 입자의 크기는 매우 작아. 입자의 크기 매우 작은데 얘는 색깔이 뭐야? 어두운 색깔. 얘는 뭐야? 밝은 색깔. 그렇죠? 색깔이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심성암의 대표는 어떤 게 있나 봐봐. 심성암 반류암하고 화감이 있겠죠. 반류암하고 그 다음에 화감이 있습니다. 화감이 있는데 여기서 혹시 집에서 강아지 키우는 사람 색깔 무슨 색깔이에요? 하얀 색깔이군요. 예. 색깔 무슨 색깔? 하얀 색깔이요? 너는? 또 개 키우는 사람 누가 있어? 없어요? 고양이 키우는 사람? 고양이는 없군요. 헬라는 이제 안 되실 거예요. 그냥 외우자. 자, 요거 반려암 있죠? 반려암. 반려동물인데 얘는 어두운 색깔이에요. 그 다음에 화감은 밝은 색깔이야. 둘 다 공통점 뭐야? 입자의 크기 매우 커요. 그렇지만 색깔은 얘가 어두운 색깔이고 얘가 밝은 색깔이야. 그렇죠? 이거 기억합시다. 그럼 이걸 갖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래프 보고요. 이쪽이 입자의 크기고요. 입자의 크기고 이것이 색깔로 한번 보자. 색깔. 이쪽이 어두운 색깔, 이쪽이 밝은 색깔이었어요. 네. 자, 이걸 그려보자 한번. 자, 모두 대상하고 4개야. 현무암, 유문암, 반류암, 화감이야. X축은 입자의 크기고, 여기가 입자의 크기가 작은 거고요. 여기가 입자의 크기가 큽니다. 자, 그럼 여기 모두 4개가 와요. 하나, 둘, 셋, 4개 오게 되는데 하나하나 채워보자. 먼저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건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아.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다는 거야. 화산암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화산 중에서도 색깔이 밝은 색깔이야. 얘는 뭐야? 그렇지, 유문암이야. 유문암이고, 그 다음에 색깔이, 그 다음에 입자의 크기 매우 작은데 어두운 색깔이 있어. 얘는 뭐야? 현무암이. 현무암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은데, 입자의 크기가 매우 큰데 밝은 색깔이야. 뭐야? 여기가 화감이 되고. 여기 뭐가 돼? 여기는 반류암이 되죠. 이렇게. 근데 이거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X축과 Y축을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X축과 Y축을 바꿀 수 있으니까 여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볼을 치워. 뭘 키운다고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반려암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멩이를 팔아요 인터넷에. 그걸 키웁니다. 실제로. 그냥 취미 삼아서. 물 어떻게 키워요? 그냥 집에 놓고서 매년 닦아주고 말도 걸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그렇게 다음에 하는 게 마지막에 버려요.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지.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있대요. 일본에서는. 예쁜 왜 뭐 돌멩이가 좀 이쁘겠죠? 예, 뭐 이쁘게 생겼는지 어떻게 모르겠지만 그럴 텐데. 돌멩이 왜 키운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 거 이해됩니까? 네, 아마도.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페이지가 있습니다. 페이지가. 효균, 저번 주에 이제 처음 하고 우리 두 번째인데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들어요? 조금 힘들어요? 조금 힘들죠? 네. 민서, 많이 힘들어요? 조금 힘들어요? 조금 힘들고요. 정규 많이 힘드나요? 괜찮아요? 우리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오늘 저기 정규 원래 토요일 날은 좀 늦잠 자는 편이죠? 아닌가요? 일찍 일어나서 안 편인가? 근데 정규 보니까 축구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그쵸? 축구 좀 치죠? 네, 축구 좀 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누가 축구 잘하지? 오픈녀 나오면 축구 잘하는 친구들이. 자, 태조감 한번 봅시다. 태조감. 태조감. 퇴조감이 있는데, 자, 퇴적이란 말이 어떤 말인지 알죠? 퇴적이 뭐야? 계속 쌓이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쌓이는데 퇴적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여기 어떤 암석이 있어요. 암석이 있는데 암석이 계속 깎여 나가는 거야. 그 깎여 나가는 건 뭐라고 할까? 풍화 침식이라고 해요. 풍화 침식이 되는 거예요. 풍화는 깎여 나가는 거고 침식은 부서져 버릴 거야. 풍화 침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풍화 침식이 되면 그 작은 입자가 만들어질 때 그 작은 입자를 퇴적물이라고 해요. 퇴적물이 만들어지고요. 이 퇴적물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야. 쌓이면서 위에 계속 쌓이게 되니까 누름님이 좀 생기겠죠? 자꾸 다져지는 거야. 다져지고요. 끝에 가서 이것이 어떻게 될까? 굳어져요. 이 굳어지고 끝에 가서 이렇게 굳어진 암석을 바로 우리 뭐라고 해요? 이거를 퇴적암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퇴적암의 종류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그 퇴적물이 어떤 퇴적물이냐에 따라 그러니까 이게 부서졌는데 얼마나 잘게 부서지냐에 따라서 퇴적암의 종류를 몇 가지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퇴적물의 종류가 자갈일 수도 있고요. 모래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흙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게 여기 잘잘 부서진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입자의 크기가 작을까? 모래. 진흙이 제일 작겠죠. 그렇죠, 진흙. 그러니까 이게 자갈은 부서지 얼마 안 됐고요. 이게 더 부서지면 뭐가 되는 거야? 모래가 되는 거야. 모래가 더 부서지게 되면 진흙이 되는 거죠. 이것들이 쌓이는 거야. 쌓이게 되면 자갈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그때 생성되는 퇴적암을 뭐라고 하냐면 여간이라고 해요. 여간. 그 다음에 모래가 차곡차곡 쌓였어? 그럼 모래사자를 써서 타암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진흙이 차곡차곡 쌓였어? 그럼 얘를 이암이라고 해요. 이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암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석회질 먼저. 석회질이 쌓이게 되면 뭐가 될까? 석회암이 되죠. 그래서 이 퇴적의 특징은 그 퇴적물이 뭐냐? 어떤 물질이 쌓여있냐에 따라서 퇴적암의 종류는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그렇죠? 예. 근데 진흙을 더 쪼갤 수 있어요? 그 진흙 쪽같이 진흙이겠죠. 진흙 입자 봐도 알잖아요. 얼마나 진흙보다 더 작아. 그건 그럼 뭐가 되야 되나? 먼지가 될까? 글쎄요. 그래서 퇴적암의 종류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의 사이즈를 한번 보자. 여감,
함, 이암, 석회지문증. 입자의 크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제일 크고 사이즈 중에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퇴적물이 됐을 때 흘러간단 말이야. 빗물에 의해서 흘러가요. 물에 흘러가는데 여기 높은 산지가 있고요. 여기가 해안가라 칩시다. 여기가 해안이고 이 퇴적물들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물의 흐름과 같이 내려올 거란 말이야. 자,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 같이 출발했어. 얘가 다 출발했어. 누가 제일 멀리 갈까? 입자 클수록 멀리 갈까? 입자 작을수록 멀리 갈까? 입자 작을수록 멀리 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출발했다면 이쪽 유지 쪽에 처음 부분에는 여감이 있을 것이고요. 이쪽에 뭐였어? 함이 있겠지. 그다음 맨 끝에 이암하고 그다음에 석회암이 가장 멀리 갈 거예요. 그래서 해안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해안가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태조가는 뭐야? 이암이나 석회암이야. 가장 멀리 있는 태조가는 뭐야? 여감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왜? 떠내려가는 순서에 있을 테니까. 이거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퇴적암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어떻게 있냐면 여기 퇴적물이 쌓였단 말이야. 여기 쌓였어. 그러면 이게 계속 쌓이게 되고요. 요 쌓인 층층마다 요 층과 층 사이에 선이 있겠지. 그래서 옆에서 바라본다면 퇴적물들이 이렇게 쌓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쌓여요. 그러면 여기 층과 요 층 사이에 여기 정리의 선이 있겠지. 줄무대가 나타나요. 그리고 바닷가 같은 데 보면 이게 땅이 깎여 나가는데 줄무대가 쫙 있는 거 있잖아. 그렇지? 그런 것처럼 나타나요. 이걸 바로 뭐라고 하는 거를 층리라고 해요. 그래서 퇴적암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 한 가지가 층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나는 거는데 이 층리라고 하는 것은 가로로 생긴 줄무늬예요. 그리고 층리야. 여러분 책에 한번 층리 한번 보자. 책에 어디 나와있냐면 층리가 어디 나와있지? 층리가 어디 나와있지? 층리 왜 안 나와있어? 여기 나와있네. 저기 91페이지 보자. 91페이지. 자, 91페이지 보게 되면 층리라고 나가겠죠. 퇴적암에 발달한 층리라고 해서 줄무늬. 이런 줄무늬 많이 봤죠? 여행 가면 바닷가에 여행 가면 바닷가 안 가봤어요? 아, 바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군요. 여기 성도 아닙니까? 성도? 인천 아닙니까? 바다를 본 적이 없어요? 본 적 없죠, 바다? 본 적 있어요? 선생님, 예. 중요한 사실을 까먹으셨어요. 뭐요? 쉬는 시간. 태워 저기 앞발 내리시고요.